딱 덜어내는 순간 매도는 멈춥니다. 아, 다 팔았으니까 스톱하는 거군요. 그쵸. 오히려 이 일시적인 수급 공백 때문에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막 과도하게 떨어졌을 때 이걸 기회로 삼아서 진입하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자본들이 존재합니다. 오, 매도세가 멈추는 지점과 그 기회를 노리는 다른 자본이 있다. 여러분 아침 9시에 주식 앱을 딱 켰는데 막 시퍼런 글씨로 외국인 1조 원 대규모 매도 이런 알림 뜨면 진짜 심장이 털컥 내려앉잖아요. 아유, 그럼요. 진짜 무섭죠. 그럴 때는. 막 등골이 서늘해지죠. 네, 진짜 나만 모르는 무슨 엄청난 글로벌 악재가 터진 건 아닌가 싶어서 당장이라도 보유 종목을 다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요. 그 1조 원 매도가 시장 붕괴의 시그널이 아니라 그냥 거대 자본이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단 0.1% 비중을 기계적으로 조절한 거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아, 0.1%요? 고작 그 정도 비중 조절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공포에 질려서 막 던진 주식을 누군가는 밑에서 조용히 웃으면서 싹 쓸어 담고 있다면 말이죠. 와, 진짜 그렇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매일 아침 수급표에 빨간불, 파란불에 일희일비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숫자의 나열 뒤에 숨겨진 진짜 시장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매일 확인하는 외국인, 기관, 개인의 수급 데이터는 단순히 누가 샀고 팔았다를 기록한 단순한 장부가 아닙니다. 네네. 그것은 시장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자본들이 막 격돌하면서 남긴 발자국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목적은 그 발자국을 추적해서 그들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매매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아, 그 기저에 깔린 메커니즘을 뜯어보는 거군요. 그렇죠. 이 원리를 깨닫는 순간 단순한 숫자의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시장 흐름을 읽는 완전히 새로운 시야를 얻게 되실 겁니다. 화면에 찍힌 마이너스 기호의 질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자, 그럼 우리가 가장 흔하게 빠지는 첫 번째 착각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간 수급의 착시 현상. 언론에서 막 외국인이 오는 13주를 팔아치우며 셀코리아에 나섰다. 이렇게 대서특필하면 시장에 엄청난 공포가 조성되잖아요. 네,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도하죠, 보통. 근데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의 전체 보유 잔액을 살펴보면 이 13조 원이라는 숫자가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고요. 전체 잔액이 무려 1,700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 13조 원 매도는 전체 자산의 1%도 채 안 되는 비중이라는 뜻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통장에 1억 원이 있는 사람이 카드값 결제하려고 한 7, 6만 원 정도를 출금한 셈 아닌가요? 와, 그 통장 비유가 진짜 이 상황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13조 원이라는 이 절대적인 금액 기준은 무게감에 그냥 압도당하기 쉽거든요. 개인한테는 뭐 천문학적인 돈이니까요. 그렇죠.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잖아요. 하지만 글로벌 자본 관점에서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아주 미미한 리밸런싱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1,700조 원나 굴리는 펀드 매니저가 한국 시장 비중을 단 1%만 축소하기로 결정해도 17조 원 매물 폭탄이 쏟아집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 막 붕괴해서 다 도망가는 엑소더스가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이고 기계적인 비중 조절일 확률이 훨씬 높다는 뜻이죠. 절대량이 아니라 전체 대비 상대적 비율을 봐야 이 착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비율을 1%만 줄이는 거라고 해도 어쨌든 13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한국 시장에서 단기간에 쑥 빠져나간다면 시장 전체 유동성 측면에서는 엄청난 충격 아닌가요?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단기적인 가격 하락을 유발하는 건 당연히 맞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추세의 연속성입니다. 추세의 연속성이요? 네, 만약 진짜 펀더멘털이 훼손돼서 팔고 나가는 거라면 그 13조 매도가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을 아예 구조적인 하락장으로 끌고 가겠죠. 하지만 단순 비중 조절이라면 목표한 1%를 딱 덜어내는 순간 매도는 멈춥니다. 아, 다 팔았으니까 스톱하는 거군요. 그쵸. 오히려 이 일시적인 수급 공백 때문에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막 과도하게 떨어졌을 때 이걸 기회로 삼아서 진입하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자본들이 존재합니다. 오, 매도세가 멈추는 지점과 그 기회를 노리는 다른 자본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필연적으로 외국인이라는 집단의 정체를 해부해 볼 수밖에 없겠네요. 슬라이드 3번. 외국인은 단일 세력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외국인을 한 몸처럼 막 움직이는 거대한 단일 주체로 뭉뚱그려서 생각하잖아요. 네,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예전엔 그랬고요. 근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펀드의 성격이나 매매 전략이 극단적으로 다른 자본들이 한데 뒤섞여 있다는 의미죠. 네, 주식시장 분석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외국인 수급표라는 그 하나의 바구니 안에는 사실 목적지가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승객이 타고 있거든요. 어떤 승객들인가요? 첫 번째는 패시브 자금입니다. 이들은 코스피 200이나 MSCI 신흥국 지수 같은 특정 벤치마크를 그냥 기계적으로 추정해요. 시장 펀더멘털이나 개별 기업 호재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지수 편입 비율에 맞춰서 알고리즘으로 수동적인 매매를 하죠. 시장이 오르면 그 비율 맞추려고 그냥 무지성으로 따라 사고 내리면 기계적으로 던지는 거대한 덩어리 자금인 거네요. 그럼 이들이랑 완전히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자본은 어떤 성격인가요? 바로 헤지펀드입니다. 이들은 지수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절대 수익을 노리거든요. 롱숏 전략, 즉 오를 주식은 사고 내릴 주식은 공매도하는 복잡한 기법을 구사하면서 굉장히 빠르고 공격적으로 움직이죠. 약간 패시브 자금이 둔탁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항공모함이라면 헤지펀드는 기동성이 엄청 뛰어난 날렵한 구축함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HTS 외국인 수급표에 마이너스가 막 크게 찍혀서 표면적으로는 매도 우위인 날이라도 실제 속사정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덩치 큰 인덱스 펀드가 지수 하락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주식을 막 뱉어내는 동안에 날카로운 헤지펀드는 여기가 바닥이라고 판단해서 그 물량을 조용히 다 쓸어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누군가 기계적으로 팔고 있을 때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저가 매집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팔았으니 우리 시장은 끝났다. 이런 1차원적인 해석은 정말 위험하죠. 표면적인 매도 금액 이면에 그 자본의 성격을 추론하고 분리해내는 게 투자자의 진짜 역량이겠군요. 수급표 하나 이렇게 복잡한 역학관계가 숨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의 내부 구조를 쪼개봤으니까 이제 우리 시장 전체를 굴러가게 하는 큰 톱니바퀴들을 조망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4번, 주식시장 3대 플레이어 해부. 네, 시장은 크게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으로 나뉘고 명확히 구분되어 있죠. 이 세 플레이어의 생태계를 이해하는 게 시장의 큰 그림을 읽는 첫 단추입니다. 네네. 앞서 살펴본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반응합니다. 미국의 금리라던가 달러 환율, 글로벌 유동성 확장에 따라서 뭉칫돈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코스피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하죠. 엄청 큰 흐름을 타는 거네요. 네, 특징적인 건 이들이 철저하게 추세 추종 매매를 한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오르는 추세가 딱 확인되면 불타기를 하면서 더 사고, 추세가 꺾이면 가차없이 던져버립니다. 시장의 방향타를 쥔 선장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기관은 어떤가요? 시장 방향을 주도하기보다는 약간 다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들은 시장의 거대한 방향성보다는 업종별 순환매에 집중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번 달에는 반도체 섹터 비중을 채우고 다음 달에는 자동차 섹터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시기죠. 아하,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군요. 네, 그리고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대규모 이탈로 지수가 막 폭락할 때 구원투수로 나서서 저가 매수를 단행하거든요. 시장 변동성을 완화해주는 든든한 댐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톱니바퀴,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네요. 여기서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개인의 특징이 역추세 매매, 그러니까 떨어질 때 사고 오를 때 판다고 되어 있는데요. 흔히 투자의 대원칙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이거잖아요. 네, 그게 투자의 정석이죠. 기관이나 외국인이 막 던져서 주가가 싸졌을 때 개인이 그 물량을 받아내는 건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줍는 아주 합리적인 매매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게 왜 불리한 플레이라는 거죠? 아주 일리 있는 질문이십니다. 싸게 사는 것 자체는 훌륭한 전략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인이 사들이는 그 시점이 단기적인 조정을 받는 눌림목인지 아니면 기업 펀더멘털이 무너지면서 시작되는 구조적 하락장의 초입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외국인이 펀더멘털 훼손을 딱 감지하고 추세를 이탈해서 던지는 물량인데 개인이 단순히 많이 떨어졌으니까 싸다 이런 이유만으로 받아내는 건 하늘에서 떨어지는 18원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것과 같습니다. 떨어지는 칼날 무섭네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고마운 역할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인들 수익률 측면에서는 가장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기 쉽죠. 하락의 진짜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그저 가격이 싸졌다는 그 착시표에만 의존하니까 칼날에 베인다는 말씀이군요.
근데 방금 기관을 설명하실 때 기관 안에도 성격이 전혀 다른 포식자가 하나 숨어 있다고 하셨죠? 슬라이드 5번, 기관 수급의 숨은 주역, 사모펀드, PEF. 보통 기관이라고 하면 룰 철저히 지키면서 묵직하게 움직이는 연기금 할아버지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보수적이죠. 근데 진짜 무서운 닌자 같은 존재가 따로 있다고요? 닌자라는 표현이 아주 딱 맞습니다. 이 연기금이 철저한 규정집 안에서 국민 노후 자금을 방어적으로 운용한다면 사모펀드는 오직 절대 수익이라는 하나의 목표만 보고 움직이는 특수부대 같아요. 와, 특수부대요? 소수의 고액 자산가들한테 자금을 모집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에서 상당히 자유롭거든요. 이들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도로 활용합니다. 정보가 더 빠르다는 거군요. 네,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업 내부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스마트머니의 최정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낡은 집을 싸게 사들여서 내부 싹 뜯어 고친 다음에 6개월 만에 엄청난 프리미엄 붙여서 되퍼른 부동산 플리퍼들이 생각나네요. 장기 투자보다는 확실한 모멘텀에 베팅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쫙 뽑아내는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그럼 이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덩치가 좀 작은 중소형주 수급을 보실 때 사모펀드의 움직임은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됩니다. 평소에 거래량도 없고 시장 소외를 받던 중소형주에 어느 날 갑자기 사모펀드 창구를 통해 며칠 연속으로 강력한 순매수가 막 찍힌다. 네네, 그러면요. 이걸 포트폴리오 다변화 정도로 넘겨짚으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인수합병이나 대규모 수주 공시 혹은 서프라이즈 실적 등 일반 대중은 아직 모르는 아주 강력한 트리거를 사전에 인지했을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와, 대박이네요. 사모펀드의 연속 매수세는 중소형주가 급등하기 직전에 뿜어내는 강력한 배기가스 같은 선행신호입니다. 사모펀드의 연속 매수는 곧 강력한 모멘텀의 전조 증상이다. 이거 진짜 잊지 말아야 할 실전 팁이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고 영리하게 움직이는 스마트 머니들에게 물량을 대주는 가장 취약한 고리인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현미경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슬라이드 6번, 개인 투자자의 치명적 약점. 네, 아픈 부분이죠. 외국인들은 막 상승 추세를 타면 수익을 끝까지 끌고 가는데 왜 우리는 기껏해야 한 5% 오르면 불안해서 후다닥 팔아버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30%로 물린 종목은 진짜 끝까지 껴안고 있는 걸까요? 그게 참 개인의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인류가 진화하면서 뇌에 각인된 본성적인 오류 때문입니다.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심리적 회계, 멘탈 어카운팅이라고 부르고요. 또 처분 효과라는 개념으로도 설명합니다. 심리적 회계요? 네, 인간의 뇌는 수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2배 이상 강력하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와, 이거 제 계좌를 보면 너무 뼈저리게 와닿는데요. 주식이 파란불로 돌아서서 마이너스 30%가 되면 그걸 내 진짜 자산의 손실로 인정하기 싫으니까 뇌에서 그 종목을 그냥 격리시켜버리잖아요. 심지어 저는 고통을 마주하기 싫어서 주식 앱 자체를 지워버린 적도 있거든요. 바로 이 방어 기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카지노에서 딴 돈은 막 공돈처럼 여겨서 함부로 쓰면서 내 월급은 아끼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주식이 마이너스 30%일 때 머릿속으로는 이건 아직 팔지 않았으니까 확정된 손실이 아니야. 이렇게 현실을 부정합니다. 그렇죠. 팔기 전까진 내 돈 안 잃은 거다. 이렇게 위안을 삼죠. 근데 처분, 즉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손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내 돈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언젠가 본전은 오겠지라는 비합리적인 희망에 기대서 손실난 주식을 꽁꽁 가둬버립니다. 진짜 팩트 폭행이네요. 반대로 5% 수익이 나면 이 알량한 수익마저 다시 빼앗길까봐 극도의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익은 짧게 끊어버리고 손실은 무한정 방치하는 최악의 매매 구조가 굳어지는 거죠. 손절해야 할 타이밍엔 현실 도피를 한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이네요. 그런데 이 본성적인 약점에 빚이라는 기름을 붓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벌어진다고요? 슬라이드 7번. 신용융자 레버리지의 파멸 루프. 둠 루프라는 이 단어가 주는 공포감이 엄청납니다.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좌가 녹아내리는 건가요? 이 루프는 보통 시장이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대중의 탐욕이 막 극에 달했을 때 시작됩니다. 내 원금만으로는 수익이 성에 안 차니까
증권사에서 신용융 자료 받아서 내 자본의 2배, 3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주식을 풀매수하죠. 네, 영끌하는 거죠. 가령 10만 원짜리 주식을 내 돈 5만 원, 빌린 돈 5만 원으로 샀다고 가정해 보죠. 이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글로벌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7만 원으로 뚝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담보로 잡힌 주식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증권사에서는 자기들이 빌려준 돈 회수 못할까 봐 당장 돈을 더 채워놓으라고 엄청 독촉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담보 유지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증권사는 고객한테 통보한 뒤에 다음날 아침 장이 열리자마자 8시 30분 동시 호가에 그 주식을 하한가로 기계적으로 내다 팔아버립니다. 와, 기계적으로요. 이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반대매매, 마진콜입니다. 중요한 건 나 혼자만 반대매매를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락장에서는 수십만 명의 개인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연쇄적인 폭락을 만들어내거든요. 시장 전체에 막 매도 폭탄이 떨어지면서 가격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거군요. 그럼 결국 개인 투자자들은 깡통을 차고 파산해서 쫓겨나고 그렇게 바닥에 피투성이가 된 채 널브러진 헐값의 우량 주식들은 앞서 말한 사모펀드나 외국인 같은 스마트머니가 웃으면서 싹쓸이해 가겠네요. 네, 완벽한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아주 끔찍한 구조죠. 너무 잔인하네요. 탐욕으로 빚을 내고 작은 하락에 마진골 당해서 파산하고 그 과실은 고스란히 스마트머니가 챙겨가는 것. 이게 자본시장의 가장 냉혹한 파멸 루프입니다. 이 참혹한 현실은 데이터로도 명확히 증명되는데요. 슬라이드 8번, 신용거래자의 초라한 성적표를 한번 보시죠. 자본시장연구원의 실증 분석에 따르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투자자는 자기 자본 100%로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보다 누적 수익률이 무려 10.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수익을 더 크게 내겠다고 빚을 낸 건데 오히려 10%나 더 박살났다는 건 진짜 충격적인데요. 레버리지 자체가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레버리지가 투자자의 행동 패턴을 망가뜨리는 건가요? 레버리지가 심리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게 핵심 원인입니다. 돈을 빌리는 그 순간부터 이자 비용에 대한 압박과 반대매매 공포가 뇌를 지배해버려요. 불안해서 잠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주가 변동에도 극도로 예민해져서 일반 투자자보다 무려 3배나 잦은 단기 매매를 하게 됩니다. 샀다 팔았다를 계속 하는 거군요. 네, 근데 잦은 거래는 엄청난 수수료와 거래세 폭탄으로 이어져서 계좌를 서서히 녹아내리게 하거든요. 게다가 이자를 덮을 만큼 큰 수익을 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량주보다는 변동성이 극심한 테마성 묻지마 중소형주에 베팅하게 됩니다. 결국 이 작은 변동성에 마진콜이 터지면서 파멸 루프의 희생양이 되는 거죠. 빚이 심리를 망치고 망가진 심리가 계좌를 파괴하는 구조네요. 레버리지는 절대 함부로 손대면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개인들의 약점을 뼈아프게 직시했다면 이제는 전열을 가다듬고 우리가 올라타야 할 진짜 승리의 시그널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슬라이드 9번, 최고의 시그널, 쌍끌이 매수. 앞서 외국인과 기반은 투자 호흡도 다르고 관심사도 완전히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물과 기름 같죠. 근데 이 두 거대 자본이 동시에 한 종목을 막 사들이는 순간이 있다고요? 마치 서로 앙숙인 두 미슐랭 셰프가 한 식당 요리 맛보고 동시에 별 5개를 딱 주는 그런 상황 같네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매크로 지표에 베팅하는 외국인과 업종별 펀더멘털을 중시하는 기관의 시각이 완벽하게 일치했다는 건요. 해당 기업이나 섹터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강력하고 확실한 구조적 호재가 발생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와, 진짜 확실한 신호네요. 이른바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에는 2가지 강력한 마법이 걸리게 됩니다. 어떤 마법인가요? 첫째는 엄청난 하방 방어력, 즉 하방 경직성이 생깁니다. 거시경제 악재가 막 터져도 두 거대 자본이 가격을 단단히 받쳐주기 때문에 밑으로 잘 빠지지 않는 콘크리트 바닥이 형성되죠. 방어력이 장난 아니네요. 둘째는요? 둘째는 강력하고 긴 상승 모멘텀입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에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면 그 종목의 상승을 넘어서 코스피 지수 전체 방향을 위로 끌어올리는 기관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시그널은 개인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매수 타점 중 하나입니다. 와, 쌍끌이 매수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런데 이 매수 타이밍과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전설적인 대가의 조언이 나옵니다. 슬라이드 10번, 대가들의 매수법, 심리적인 시간. 보통은 남들이 모를 때, 주가가 완전 바닥일 때 미리 선취매를 딱 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다들 바닥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죠. 근데 추세 매매의 창시자 제시 리버모어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측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나를 증명해 줄 때 들어가라고요. 네,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지하실을 파고 내려가는 주식을 싸다면서 계속 사 모으거든요. 하지만 리버모어는 바닥을 예측하는 오만을 버렸습니다. 대신 그는 오랫동안 주가가 뚫지 못하던 지루한 천장, 즉 저항선을 돌파하는 순간을 노리는 돌파 매매법을 구사했죠. 저항선을 뚫을 때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폭발적인 거래량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저항선 부근에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물려 있으면서 본전만 오면 무조건 판다 이러고 벼르고 있는 악성 대기 매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그렇죠. 다들 물려 있으니까요. 근데 폭발적인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그 어마어마한 본전 탈출 매물을 다 집어삼키고도 위로 끌어올릴 만큼 압도적인 규모의 스마트머니가 새롭게 유입되었다는 확고한 물리적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뇌피셜로 내일부터 오를 거야 하고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거대 자본이 저항선에 쌓인 매물대를 완전히 박살내는 걸 두 눈으로 딱 확인하고 네 분석에 맞았어. 이제부터 진짜 상승 추세가 시작될 거야 라고 시장이 컨펌을 내려주는 바로 그 유일한 시점, 그 심리적인 시간에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뜻이군요. 진짜 통쾌한 깨달음입니다. 맞습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잘 매수해서 쏠쏠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하지만 주식이 매일 오를 수만 없잖아요. 가다서기를 반복할 텐데 이때 주가가 며칠 빠지면 이걸 팔고 도망쳐야 할지 아니면 꾹 참고 버텨야 할지 정말 미치도록 고민되거든요. 그 명확한 기준이 다음 장에 있습니다. 슬라이드 11번. 수익을 극대화하는 법. 정상적인 조정. 산을 오를 때 막 쉼없이 뛰기만 하면 결국 지쳐 쓰러지잖아요. 주가도 건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숨고르기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는 이 조정이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를 구분하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나요? 주가가 고점 대비 한 2에서 3%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을 때 시선을 가격에서 하단의 거래량 막대 그래프로 한번 내려보십시오.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급격히 쪼그라들어서 거의 보이지 않을 수준이라면 이건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이전 상승 시기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건요. 주가를 끌어올렸던 메인 드라이버, 즉 큰 세력이 주식을 팔지 않고 그대로 쥐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거군요. 네, 단지 저점에서 샀던 개인들의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나 조급한 투자자들의 물량만 가볍게 떨어져 나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이때는 섣불리 매도 버튼을 누를 게 아니라 보유 관점을 유지하면서 추세의 끝까지 수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메인 세력이 아직 방을 안 뺐으니까 안심하고 수익을 즐기라는 거군요. 근데 이것과는 정반대로 당장 비상벨로리고 대피해야 하는 소름 끼치는 상황도 있습니다. 슬라이드 12번. 무조건 도망쳐라. 비정상적인 조정. 저는 진짜 이 파트가 제일 무서웠는데요. 뉴스에서는 막 창사일의 최대 영업이익, 달성 어닝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축포를 쏘는데 정작 그날 주가는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긴 파란색 음봉을 그리면서 폭락합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뉴스의 팔아라, 세론 뉴스 패턴이자 대중의 가장 뼈아프게 당하는 함정입니다. 실적이 역대급이라는데 도대체 왜 주가가 빠져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사이에 계좌는 무참히 녹아내리죠. 아니 실적이 좋다는데 왜 파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대중에게 발표된 사상 최대 실적 뉴스는 이미 과거의 흔적인 후행지표입니다. 정보의 최상단에 있는 스마트머니는 다음 분기부터 실적이 꺾일 거라는 펀더멘털의 악화나 숨겨진 악재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배신감 드네요. 자신들은 이미 고점 찍고 내려갈 거라는 걸 아니까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그 달콤한 뉴스에 흥분해서 막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본인들의 엄청난 물량을 싹 다 떠넘기고 엑시트해버리는 거군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 출현하는 거고요. 이때는 버틸 게 아니라 무조건 같이 뛰어내려야 하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뉴스가 아무리 긍정적이라도 차트가 망가지고 역대급 거래량이 수반된 하락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거대 수급이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팩트는 뉴스가 아니라 쏟아지는 거래량이 있습니다. 뉴스를 맹신하지 말고 대규모 자본 이탈의 흔적인 거래량을 팩트체크하라. 진짜 가슴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이론들을 실제 투자 앱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13번, 실전,
모바일 수급화 기술. 당장 내일 아침 메뉴 설정부터 바꿔야 한다고요? 네, 많은 분들이 HTS나 MTS 앱을 딱 켤 때 기본 설정 값인 수량으로 기준으로 수급표를 봅니다. 하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힘을 파악하려면 단위를 반드시 금액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샀다 팔았다 하는 주식의 개수, 즉 수량보다 거기에 태워진 실제 돈의 무게인 금액을 봐야 한다는 건가요? 이유가 뭘까요? 500원짜리 동전주 100만 주를 사는 거랑 10만 원짜리 우량주 10만 주를 사는 걸 수량이라는 잣대로만 비교하면 엄청난 통계적 왜곡이 발생하거든요. 아, 숫자는 큰데 돈은 얼마 안 들 수 있겠네요? 네, 표면적인 매수 수량은 엄청난데 실제 투입된 금액이 형편없다면 그것은 시장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는 알고리즘의 단기 초단타 매매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물리적인 에너지는 수량이 아니라 실제 투입된 자금의 절대적인 규모입니다. 껍데기뿐인 수량에 절대 속지 말고 진짜 뭉칫돈이 들어오는지 금액으로 확인해라. 그리고 또 하나, 연속성을 확인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외국인이 오늘 하루 반짝 500억을 순매수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따라붙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날 바로 600억을 공매도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게 그들의 생리니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정성 있는 수급은 연속성을 띱니다. 아, 며칠 연속으로 사는지 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정 주체가 3일, 5일, 일주일 연속으로 묵묵히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가. 이 연속적인 궤적이야말로 해당 주식이 구조적인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보증수표입니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단위부터 금액으로 딱 바꾸고 며칠간 연속으로 돈이 들어오는지 추적해 봐야겠습니다. 어느덧 오늘 심층 분석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투자의 최종 철학을 담고 있네요. 슬라이드 14번. 수급은 파도, 펀더멘탈은 나침반. 멋진 그림입니다. 지금까지 수급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마지막에 수급이 만능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오늘 내내 수급 분석의 강력함을 막 역설했지만요.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라는 그 꼬리표만 보고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틀릴 때가 있나요? 당연하죠. 그들도 판단을 틀리고요. 때로는 개인의 유동성을 막 빨아먹기 위해서 단기적인 페이크 트리거를 당기기도 합니다. 수급 분석은 변동성이 요동치는 시장에서 단기적인 돈의 흐름, 즉 파도의 결을 읽어내는 전략적인 기술에 불과합니다. 파도의 결을 잘 카면 남들보다 빠르고 편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나침반 없이 파도만 보고 가다가는 엉뚱한 암초에 부딪히거나 진짜 무인도에 표류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파도만 보고 항해할 수는 없어요. 내 배가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는 장기적인 나침반, 즉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펀더멘털 분석이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수급과 펀더멘탈의 조화군요. 네, 단기적인 파도의 힘을 이용할 줄 알면서도 동시에 나침반을 들고 장기적인 목적지를 확인하는 투트랙 전략. 이 두 가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거대하고 자비 없는 자본시장이라는 대양에서 최후까지 살아남는 승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펀더멘털로 기업을 고르고 수급으로 타이밍을 잡는다. 오늘 정말 깊은 바닷속을 탐험하고 나온 기분입니다. 처음에 그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빨간불 파란불의 수급표가 이제는 그 안에서 거대 자본들이 벌이는 치열한 수싸움의 힌트로 느껴지네요. 여러분, 다음번에 주식 앱을 열고 어지럽게 오르내리는 숫자들에 심장이 요동칠 때 매도 버튼을 누르기 전 딱 1초만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나는 지금 기업의 가치라는 굳건한 나침반을 들고 수급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영리하게 타면서 서팽을 즐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남들이 일으킨 파도에 휩쓸려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헐떡이며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치열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투자 항해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료는 머니볼 경제연구소 전범진 교수님이 제공해 주셨고 조 교수, 나나와 아론이었습니다. 리포트 원본 및 슬라이드는 더보기란의 네이버 카페 링크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